안녕하세요. 설람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항상 재밌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28살 주부입니다. 저와 남편은 9살 차이가 납니다. 남편은 제가 20살 때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의 사장님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조그만 호프집을 하고 있었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것이 2년이 되어 3년 연애 후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을 당시에 저는 막 전문대를 졸업한 상태였고 결혼하기엔 어린 나이였지만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시댁 쪽에서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물론 저희 집에서는 나이 차이 때문에 반대가 심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생활력과 듬직한 모습에 저희 부모님도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을 때 남편은 가게를 아는 지인에게 넘겼고 고향인 경상도에 내려가서 자리를 잡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쭉 서울에서 자란 토박이였기 때문에 연고도 없고 지인도 없는 낯선 타향살이가 내키지 않았지만 남편 하나 믿고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 살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내려가는 건 반대하지 않지만 죽어도 시댁살이만큼은 시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댁 쪽에서는 집도 없는데 어디서 살 거냐며 무조건 시댁으로 들어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신혼집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신혼집 할 때 시댁에서는 10원 하나도 보태지 않았어요. 그렇게 집 문제는 해결되는가 싶었는데 시기 다가오자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라며 같이 살다가 분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나가 사는 건 허락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남편 역시 어머니 뜻이 너무 완고하니 처음 2년만 들어가 살다가 나오자고 하였고 시기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더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제가 좋게 말씀드렸고 결국 부모님도 두 손 두 발 다 드셨어요. 아버지께서 구해주신 신혼집은 급하게 전세로 내놓고 시골 올리게 됐습니다. 결혼 후 시댁으로 짐을 다 옮기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저는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고 싶었으나 시댁에서는 여자는 살림할 줄 알아야 일도 할 수 있다 라며 살림을 먼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곧 죽어도 싫다고 어떻게든 반대를 하고 취업을 해야 했는데 저는 제가 시집가서 그런 시집살이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기 때문에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고 어떻게든 시댁 식구들에게 이쁨 받으려고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이 부분은 남편도 인정합니다. 남편은 일남 삼녀로 시집을 간 첫째 시누이가 있고 남편 아래로 둘째 시누이와 막내 시누이가 있습니다. 시댁에서는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 둘째 시누이와 막내 시누이 이렇게 6명이 살았습니다. 시집 가자마자 시작된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막내 시누이의 괴롭힘 속에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살림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온갖 잔소리와 인격 모독도 서슴지 않으셨지만 저는 제가 잘하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으라고 하시거나 국간이 맞지 않는다며 제가 보는 앞에서 국통을 싱크대에 부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하며 울면서 다시 밥을 지었습니다. 막내 시누이의 괴롭힘도 만만치 않았어요. 막내 시누이는 저보다 3살 많습니다. 그런데 집안일을 하나도 할 줄 몰라요. 한날은 제가 바닥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빨래를 잘못해서 블라우스를 망쳤다며 제 얼굴에 블라우스를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새 블라우스를 사줬습니다. 물론 이런 걸 누가 입냐며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갔지만요. 저는 시집와서 무조건 내내 죄송합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고 화가 나서 대답을 하지 않으면 친정 부모님을 들먹이며 친정에서 그렇게 배워왔냐며 저희 부모님 험담까지 늘어놓으셨습니다. 연고도 없는 이곳에서 저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유일하게 의지할 사람인 남편 또한 일 때문에 바빠서 새벽녘에나 들어왔고 저는 매일 밤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울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명절에도 친정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시댁이 큰 집이라 명절만 되면 모든 친척이 저희 시댁으로 모였고 정말 허리도 펴지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숨 좀 돌리려 치면 설거지해라, 과일 내와라,
장 봐와라. 친정에는 언제 갈 수 있냐는 말을 했더니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너는 이제 박씨 집안 사람인데 가긴 어딜 가냐. 친정이 코앞도 아니고 서울까지 언제 갔다 오냐. 이제 여기가 네 본가다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정말 친정에는 가지 않는 거냐고 물었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지금 손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꼭 그런 이야기를 해야겠냐며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자리를 피하더군요. 그러다 결혼을 하고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생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여러 번 해봤지만 음성 반응이 나와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로 생리가 끊겼다고 하여 호르몬 주사를 맞고 왔습니다. 그 뒤로 저는 생리불순이 됐습니다. 생리를 한 달에 2번 하기도 했고 석 달에 1번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복통으로 쓰러진 저는 하혈을 하며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유산이라고 하더군요. 미련하고 또 미련했던 저는 임신한 것조차도 모르고 그저 생리불순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 번째 아기를 허무하게 떠나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는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여자가 얼마나 미련에 터졌으면 임신한 것조차 모르냐며 저에게 면박을 줬습니다. 방에서 한참을 울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 저를 안아주면서 미안하다며 같이 울더군요. 바보 같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의지할 사람은 남편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산 후에도 제 일상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6 식구의 살림을 저 혼자서 했죠. 그러다 둘째 시누이가 결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둘째 시누이를 유독 아꼈습니다. 그래서 둘째 시누이가 시집을 가자 저에게 둘째 시누이네 파출부 노릇까지 하라고 하더군요. 다행히도 이 부부는 남편이 중재하여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오래 못 가 둘째 시누이가 임신하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매일 사골이나 몸에 좋다는 음식을 만들라고 하고는 시누이 집까지 배달도 시켰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크게 말리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 집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저를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전 그저 이 집의 종이었어요. 남편 또한 저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고 늘 한 발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심하게 혼나서 울어도 남편은 그저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 알잖아 이 말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말이 너무 듣기 싫어서 남편과 다툼이라도 있는 날에는 시어머니가 저희 방에 들어와 어디 감히 남편한테 대드냐며 이래서 서울년들은 근본도 없는 년들이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애초에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참다 말대꾸라도 하는 날에는 어린 년이 야가 빠져서 돈 보고 시집왔다며 저를 짐승처럼 모욕했습니다. 이야기 초반에 나왔지만 저희 아버지가 신혼집을 해주실 때 시댁에서는 10원 한 장 보태지 않았고 저희 집이 졸부는 아니지만 자식들 아파트 한 채씩은 해줄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시댁은 그 정도는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욕을 하시는 걸 남편은 가만히 듣기만 하다가 말이 심해진다 싶으면 엄마 그만해 하면서 말리는 신용을 하는데 저는 시어머니보다 시누이들보다 그 누구보다도 남편이 가장 미웠습니다. 남편을 왜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이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연애할 때만 해도 남편의 사투리가 괜히 듣기 좋고 설레었는데 이제는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아요. 억센 경상도 사투리가 너무나도 듣기 싫었습니다. 가뜩이나 저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억센 경상도 사투리까지 더해서 시비를 걸면 심장이 쿵쾅거려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경질적으로 니 뭐하노? 라고 한마디만 해도 너무 놀라 닦던 사과를 떨어뜨리기까지 할 정도로 무슨 말을 해도 무섭게 느껴지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친정 부모님께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 시집 보낸 막내딸이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 사는 걸 아시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 싶어서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과 통화할 때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모두들 잘해준다고 행복하다고 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친정 식구들이나 친구들과 통화한 날에는 너무 서럽고 외로워서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소리 죽여 한참을 울곤 했습니다. 저는 신혼집 전세 계약이 끝나면 분가할 생각 하나로 그 희망 하나로 다 참고 이악 물며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분가해서 시댁 식구들과 따로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저는
두 번째 임신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기를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보낸 터라 저는 임신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고 남편 또한 너무 기뻐했습니다. 제가 너무 자랑스럽다며 저를 업고는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시어머니에게 주책맞다며 등짝을 맞았지만요. 첫째를 무리한 집안일로 유산을 했기 때문에 제 몫의 집안일이 아주 조금 줄었습니다. 막내 시누이의 속옷 빨래나 시누이의 방 청소 정도요. 여전히 집안일은 제 몫이었고 저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며 힘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가 이 집의 며느리로 인정받은 줄 알았어요. 시간이 흘러 제가 임신 7개월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배가 뭉치고 아기의 움직임이 줄어든 것 같아서 남편에게 다음날 점심에 잠깐 가게 문을 닫고 같이 검진을 받으러 가자고 했더니 귀찮다고 그 정도는 혼자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정 싫으면 토요일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가자는 말에 그냥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둘째 시누이가 아기를 낳으러 병원에 갔다는 연락을 받고는 시어머니가 부랴부랴 병원 갈 채비를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깨워서 준비를 도와드렸고요. 저더러 운전을 하라기에 남편을 깨우겠다고 하니 남편은 아침에 일 나가야 하는데 푹 자게 내버려 두라며 계속 저더러 운전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임신한 뒤로는 몸조심하느라 운전을 하지 않았기에 저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더러 자기를 우습게 알고 자기 말을 무시한다면서 그 새벽에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다다다 소리를 지르는데 심장이 또다시 쿵쾅거리면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찢어질 듯한 통증에 배를 잡으며 쓰러졌어요. 시어머니는 저게 이제 쇼한다 라며 비아냥댔습니다. 제가 식은땀을 흘리며 헐떡대자 그제야 이상한 걸 알고 남편이 저를 태워 응급실에 갔습니다. 아기가 사산됐다고 하더군요. 뱃속의 아기가 이미 죽었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악을 쓰며 울다 실신했습니다. 그리고 임신 7개월째라 아기가 커서 유도분만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죽은 내 새끼를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또다시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실에 입원해 있는데 남편을 제외한 시댁 식구 그 누구도 제 병문 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출산한 둘째 시누이에게만 갔죠. 둘째 아기를 잃은 그때부터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고 그저 멍하게 앉아 있다가 졸리면 자고 일어나면 또다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고 그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울면서 정신 차리라고 애원하는 걸 보고도 그저 멍했어요. 남편이 친정에 전화했는지 친정 부모님이 서울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근 2년 만에 보는 저의 모습을 보고는 저희 엄마는 목 놓아 우셨어요. 시집 보낼 때보다 저는 8kg가량 빠져있던 상태였거든요. 아빠가 저에게 우리 딸 왜 이렇게 말랐니? 이 한마디를 했는데 마른 줄 알았던 눈물이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울자 아빠가 아무 말 없던 남편의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남편 스스로도 왜 맞았는지 아는 듯했어요. 바로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장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지만 남편 일도 있고 무엇보다 시댁에서 반대를 심하게 했습니다. 염치는 있었던 건지 곧 전세 계약이 만료되니 그때 분가를 시키겠다고 저희 부모님에게 약속했습니다. 부모님도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서울로 돌아가셨어요. 퇴원한 뒤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더니 이틀 뒤에 출산한 둘째 시누이가 산후조리를 하러 집에 온다고 하더군요. 죽은 아기를 낳고 돌아온 저더러 시누이의 산후조리를 하라고 합니다. 남편도 이때만큼은 못 참고 시어머니에게 제정신이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너희 심정 잘 안다. 나 또한 우리 집 장손을 잃었기 때문에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죽은 아이는 죽은 거고 아이는 또 가지면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등을 떠밀며 방에서 나가고 거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나지도 슬프지도 않고 그저 졸려서 잠을 잤습니다. 전 더는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제 일상이 바뀐 건 없었어요. 동이 트면 일어나서 밥을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점심 차리고 설거지하고 세탁기 돌리고 장보고 심부름하고 저녁 짓고 설거지하고 빨래 널고 잠을 잤습니다. 모든 게 다 무의미했고 더는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상처받지 않고 모르쇠 반응으로 나갈 경지가 됐습니다. 남편이 어르고 달래고 했지만
이내 자기는 할 만큼 했다며 더는 저에게 관심을 두지 않더군요. 아무렴 상관없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남편에게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기계처럼 일하고 아무 감정 없이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남편이 아기를 다시 가지자고 했지만 저는 피임약을 먹었습니다.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일만 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아빠가 사주신 제 집의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왔죠. 이미 어른들끼리 이야기가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분가 준비를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 그날 저녁 식사를 할 때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분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너희는 아직 애가 없으니 우리와 함께 더 살고 둘째 시누이 네가 아기도 낳았고 지금 사는 집이 좁으니 시누이에게 싼 값에 월세를 줘라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고 바로 제 집이고 분가시키겠다고 저희 부모님과도 약속하지 않으셨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시누이네 큰 집 구해서 나갈 형편 될 때까지만 선심쓰랍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말없이 밥만 먹고 있었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쩌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물어볼 줄 몰랐는지 시어머니 눈치를 슬슬 보더니 자기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답니다. 제가 그토록 분가만을 바라며 참고 살아온 걸 알면서도요. 내심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해주길 원했지만 기대도 안 했습니다. 남편이 야속했지만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던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둘째 시누이가 제 집으로 들어갔고 당연하다는 듯 계약서는 쓰지 않고 그냥 정해진 날에 월세를 보내준다고 부두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와 둘째 시누이 사이에 오간 부두계약이었습니다. 월세는 시어머니 계좌로 보내면 시어머니가 저에게 돈을 주는 방식이었는데 시누이는 툭하면 이번 달은 힘들다고 말하며 월세를 미루기 일쑤였고 시어머니 또한 이번 달에는 돈 나갈 일이 많으니 월세를 좀 빌려 쓰겠다며 돈을 주지 않는 게 허다했습니다. 제가 월세를 받은 건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였어요. 물론 시누이는 살림이 힘들다는 핑계로 보증금 100만 원도 내지 않고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거였습니다. 남편과 제가 보증금은 조금이라도 줘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때도 시어머니가 가족 사이에 이런 믿음도 없냐며 불같이 화를 내셔서 받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둘째 시누이에게 분가를 할 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한번 말했다가 시어머니한테 머리채를 잡힌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거실에 걸려있는 유화만도 못한 존재였어요. 시아버지가 비싸게 사온 거라며 아끼던 그림이었는데 먼지가 쌓였다며 제대로 닦지 않는다고 혼났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 광복절 때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공휴일이라고 일을 나가지 않았는데 집에만 있는 저로서는 공휴일도 평일도 주말도 다를 게 없기에 늘 그렇듯 시어머니의 면박을 들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평소처럼 차례대로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달라졌다며 서운하다고 하더군요. 잠자리에서도 무시받는 기분이 든다고 하며 너는 지금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기가 차서 한마디 있어요. 내 나이 23살에 연고도 없는 이곳에 너 하나 믿고 와서 지금까지 이 집에서 종년 노릇했고 내 새끼 2번 잃고 내 집까지 네 동생에게 내줬다. 이 집에 사는 인간들 모두 내가 해준 밥을 먹고 내가 빨아준 옷을 입고 내가 청소한 방에서 잔다. 난 이 집의 시집옴으로 늘 죄인 마냥 죄송하단 말을 달고 살아왔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죄송하단 말을 안 하면 일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왔다. 이젠 누가 나를 부르기만 해도 자동으로 죄송하단 말이 나온다. 여기까지 네가 할 말이 있냐? 라고 물었더니 아무 말 못하고 저를 노려보기만 하더군요. 넌 매일 아침 내가 다려준 옷을 입고 나가고 나 없인 양말 한쪽 못 찾아 신는다. 그리고 나랑 잠자리도 하지 않냐? 내가 대체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이 집에서 못한 의무가 어디 있냐? 어디 드러나 보자 라고 했더니 교생한 거 다 아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호강시켜 줄 건데 지금까지 잘하다가 왜 그러냐며 가뜩이나 일에 치이고 피곤해서 들어오는데 저 때문에 눈치 보느라 더 피곤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기를 요즘 투명인간 취급을 한대요. 다소롭고 기가 찼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유일하게 믿고 있던 남편이란 놈이 이런 놈이었구나. 내가 이런 놈을 믿고 살아왔구나. 그제야 집 나갔던 정신이 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참았던 게 폭발했습니다. 난 지난 6년간 투명이었다고 하고 소리를 꽥 지르니 시어머니가 문을 발칵 열고 들어온 겁니다.
저더러 이게 미쳤냐며 어디 감히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냐면서 제 어깨를 밀치더군요. 더는 뵈는 게 없었고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개 같은 년 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말해보라길래 다시 한번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제 뺨을 연속으로 2대 때렸습니다. 전현이 이제야 본색을 드러낸다 라며 뒷목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하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휴대폰과 지갑을 챙겨서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무작정 달리고 달렸어요. 집에서 최대한 멀리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집을 나왔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6년간 살아온 곳인데 매일 집에 갇혀서 집안일만 하다 보니 그곳에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휴대폰 전화 기록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며 내려와도 경상도에서 연락할 만한 지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가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버스가 한 대 오길래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도 모른 채 그냥 올라탔습니다. 저는 그 지긋지긋한 시댁에서 최대한 멀리 가고 싶어서 버스를 서너 번 갈아타면서 그냥 목적지 없이 달렸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어디를 가야 하나 생각하다가 근처 PC방에 들어가서 무작정 서울로 가는 KTX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카드로 결제를 해서인지 남편에게 기차 결제 문자가 갔나 봅니다. KTX를 타러 역에 갔다가 미리 와 있던 남편에게 붙잡혔습니다. 남편이 저를 끌고 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붙잡힌 탈옥수의 심정으로 절대로 집에 안 가겠다며 발버둥을 치고 울고 발악을 했더니 남편이 저를 근처 모텔로 데려가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집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잘못했다고 무조건 빌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혼해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자기가 잘 이야기할 테니 너는 사과만 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뒷일은 알아서 하겠다고 선심 쓰듯이 말하더군요. 저는 제발 놔달라고 이혼해달라고 빌다시피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더러 잘못해놓고도 반성할 생각은 안 하고 이혼 타령이나 한다면서 이혼이 어린애 장난이냐고 했네요. 아, 너 아직 어려서 이러나? 나는 조롱 섞인 말도 했습니다. 더는 말이 통하지 않겠다 싶어 그냥 자겠다고 했어요. 제가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자 일단 여기서 자고 내일 집에 들어와서 사과하라고 한 뒤 모텔을 떠났습니다.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던 저는 새벽에 모텔을 나와 첫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8시쯤 카드 결제 문자를 확인한 건지 남편에게 전화가 미친 듯이 왔지만 휴대폰은 꺼버렸어요. 서울에 도착해도 저는 친정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사정을 다 아는 친구 집으로 찾아갔어요. 다행히도 대체 공휴일이었던 월요일이라 친구가 집에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몰골로 제가 초인종 앞에 서 있으니 친구가 놀라서 문을 열더군요.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를 집에 들이고 푹 쉬라고 했어요. 저는 씻고 그냥 잤습니다. 한참을 자고 저녁쯤에 일어났어요. 휴대폰을 켜보니 남편이 전화를 엄청나게 했더군요. 제가 친정에 간 줄 알았는지 친정 부모님에게도 연락한 듯 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연락이 와 있었어요. 친구도 다음 날부터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더 신세 질 수가 없어 집에 가겠다고 한 뒤 나왔어요. 친정에 가니 저희 오빠와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남편도 있더군요. 부모님은 저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셨습니다. 뻔뻔하게 저희 집에 있는 남편 꼴을 보자 하니 화가 치밀어 올라서 무슨 낯짝으로 여기를 오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전부 제 편인 사람들만 있었으니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막 소리를 질렀어요.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정말 미친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느 순간 저는 울고 있고 결국 오빠와 남동생이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 뒤에 진정되자 부모님이 묻더군요. 무슨 일이냐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그냥 사소한 부부싸움이 있었는데 제가 무작정 서울에 왔다고 말했나봐요. 하지만 저번에 제가 입원했을 때 제 모습을 봤던 부모님은 남편 말을 믿지는 않았답니다. 결국 저는 그날 부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중간중간 이야기하면서 감정이 북받쳐서 울기도 엄청나게 울었어요. 저희 엄마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만큼 많이 우셨습니다. 아빠는 눈물이 참는 게 다 보였어요. 남편을 주변 숙박업소에 데려다주고 오빠와 남동생도 이야기를 듣고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희 가족의 결론은 이혼이었고 다음날 해가 뜨고
남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빠는 화를 참는 게 보일 정도로 목이 새빨개져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혼하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저를 도와달라는 표정으로 쳐다보더군요. 제가 시댁에서 그런 표정을 지으며 도움을 청한 게 몇 번인데 늘 무시했으면서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웃겼어요. 저는 눈을 피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더 잘하겠다며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이미 저희 가족은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남편도 몇 번은 빌더니 결국 포기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 상황을 알려야 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겠죠. 남편은 다시 내려갔고 저는 휴대폰을 꺼놓고 며칠 동안 잠만 잤어요. 제가 연락이 안 되니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에게 연락했더군요. 시부모랑 살다 보면 고부 갈등도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일 아니냐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대꾸하지 않으셨고 이혼하겠다고 말한 뒤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건데 시어머니에게 온갖 상욕이 적힌 문자가 잔뜩 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 부모님, 오빠, 남동생과 함께 시댁에 내려갔습니다. 짐 빼기위해서요. 화났다는 걸 티내려고 그런 건지 제 짐을 거실 바닥에 널브려 놨더군요. 그런데 정말 웃기게도 그 집에 6년을 살았는데 짐이 캐리어 하나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마저도 다 낡은 옷들이라 80%는 다 버리고 왔네요. 둘째 시누이가 사는 제 집도 문제였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밀린 월세 다 내라고 했지만 시댁에서는 오리발 내밀었어요. 계약서도 없는데 증거가 뭐 있냐고요. 제가 시누이더러 살라고 했다며 우기는 겁니다. 화가 난 저희 오빠가 아는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니 시어머니가 저보고 네가 그러지 않았느냐며 원성을 높이시는데 6년 동안 종처럼 살아서 그런지 저희 가족들이 뒤에 든든히 있는데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없는 돈 치자고 했어요. 그 상황에서는 너무 무서워서 당장 그 집을 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저희 오빠는 한 달 내에 집을 비우라고 으름장을 놓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 뒤로 이혼 관련된 일은 모두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하게끔 했어요. 저희 가족은 모두 전화번호도 바꾸고 친정도 이사했습니다. 혹시나 찾아올까봐요. 부모님은 이참에 새 집으로 이사도 하고 좋다며 제가 미안해하지 않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누이는 집을 빼지 않고 배째라며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오빠는 집을 그냥 팔아버리라고 했고 변호사도 그래도 된다고 해서 말없이 그냥 집을 내놓았습니다. 한참 뒤에 그 소식을 들은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변호사에게 제 번호를 내놓으라며 난리를 쳤다고 하네요. 결혼 후 SNS도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됐는데 이혼 후에 다시 시작했어요. 남편이 그걸 어떻게 찾아냈는지 SNS로 연락을 했더군요. 피도 눈물도 없냐고요. 갓난아기 데리고 길바닥에 동생이 앉게 생겼는데 조금만 시간을 더 주면 안 되겠냐고. 혼자 화냈다가 빌었다가 말도 아니었어요. 저는 답장을 하지 않고 차단했습니다. 사이다 결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좋게 끝난 것 같아요. 그 뒤로 시댁 식구의 소식은 전혀 모릅니다. 집도 팔렸고 중개사 말로는 시누이가 다시 시댁으로 들어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늦었지만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산으로 안 좋아진 몸도 챙기고 있고요. 아직도 가끔 경상도 사투리를 들으면 흠칫하지만 이제 극복하고 잘 살아보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